합시다. 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대표님. 박팀장 무슨 일인데 숨이 넘어가노? 지금 세관에서 조사 나왔습니다. 세관이요? 예. 지금 이 허위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허위 세관 신고 혐의로 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 조사에 협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위 인증 받았더니 이 뭐 이래 교육받고 할 게 많노? 박팀장 교육 잘 다녀왔습니까? 예, 대표님. 이 원산지 증명서 작성하는 거랑 발급하는 거랑 꼼꼼하게 교육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기보다 챙길 게 많은 것 같은데 박 팀장이 해외 수출 담당이다 보니까 완전히 마스터하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특수화학금 금속에 대한 제조와 수출 입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 왔습니다. 해외 국가들과의 협정에 따라 저희 법인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위를 인정받아 활발한 무역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결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거래처랑 계약 체결 성사됐네요. 박 팀장 고생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뭐 원재료 수입에는 문제 없는 거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베트남에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 베트남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별 문제 없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 쪽도 괜찮고요. 항상 원재료 금속 수입에는 신경 써야 합니다. 그거 수입 안 되면 우리 일공장도 타격이 큽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대표님, 무슨 일 있습니까? 예, 이 요즘 계속 원자재 가격이랑 인건비가 오르고 있어서 그건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이 해외 업체들이랑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익이 너무 떨어진다 이 얘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죠.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훨씬 싼 데다 원재료인 금속을 수입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공장을 지어서 일부 공정을 진행한 뒤에 우리나라로 수입을 해서 나머지 공정을 진행하는 방식을 가진다면 충분히 저희도 가격 경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하던 공정을 베트남이랑 우리나라로 나눠서 하겠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박 팀장 제안대로 추진해보죠. 대신 한국에서 원재료로부터 모든 것을 생산하는 방식은 일단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식을 같이... 네, 두 가지 방식 다 추진해보죠. 알겠습니다. 혜주 씨, 그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는 거 예전 회사에서도 해봤다고 했지? 네,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번 중국 수출 서류는 혜주 씨가 좀 준비 좀 해주지? 내가 말레이시아 출장이 있어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우리 혜주 씨 실력으로 스카우트한 직원이니까 믿어도 되겠지? 네, 맡겨만 주세요. 오케이. 그럼 나 공장에 좀 다녀올게요. 네. 예, 수고.
중국 거래처에 보낼 서류는 모든 특수학금에 대한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됐고 세관 신고도 국내산으로 신고 완료. 오케이, 다 됐네. 대표님, 박 팀장 무슨 일인데 숨이 넘어가노? 지금 세관에서 조사 나왔습니다. 세관이요? 예, 지금 이 허위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허위 세관 신고 혐의로 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 조사에 협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허위 발급이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저도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박 팀장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자, 그러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김선태 씨 회사가 허위 발급 그리고 또 허위 세관 신고 혐의를 받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수출입을 하고 있는 이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의외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 로이어에서 오늘 좀 꼼꼼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수화학합금 금속에 대한 제조와 수출입업을 하고 있는 김선태 씨는 법인을 설립 운영하면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위를 인정받았는데요. 해외 국가들과의 협정에 따라 법인에서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작성하고 발급하면서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고민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회사 매출에도 타격이 생겼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베트남에 공장을 건립해 그곳에서 일부 공정을 진행한 후 국내에 원자재를 들여오는 계획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제품을 가공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알고 보니 담당 직원이 전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세관에서는 허위 원산지 증명 발급과 허위 세관 신고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를 해온 상황입니다. 네, 허위 원산지 증명 발급과 허위 세관 신고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재원 변호사님,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사례에서 보면 회사에서 생산하는 금속 합금의 제조 공정이 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변경된 제조 공정이 정확히 반영되지를 못하고 원산지 증명 서류가 발급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고 또 세관에 수출 신고가 또 된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는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데 한국산으로 잘못 표기된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역에서 말하는 이 원산지 증명 발급 이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이제 원산지 증명서란 이제 영어로는 Certificate of Origin이라고 하는데 뭐 줄여서 CO라고도 합니다. 예. 특정 물품이 이제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수출국의 상공회의소 등에서 이런 문서를 발급을 하는데요. FTA 그러니까 이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 간에 특별히 그 정해져 있는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증명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한국산이 이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상대 국가에 수출될 때는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산지를 한국산이라고 증명하기 게 중요한데 그런 걸 증명하는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업체가 직접 발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 보네요. 그러게요. 네, 우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산지 증명서는 보통 이제 수출국의 어떤 상공회의소 등에서 주로 발급을 합니다. 네, 그런데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인정을 이제 법적으로 받게 되면 그 업체는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원산지 증명에 관한 절차를 좀 간소화해가지고 물품을 수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사례에서 보면 이 업체도 이제 마찬가지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보면요. 지금 베트남에서 일부 공정이 있었고요. 국내에서 그 이후에 또 공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모두 국내산으로 이제 표기한 게 잘못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에는 원래 제조하던 그 알루미늄 합금으로 보이는데 알루미늄 합금의 제조 공정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내에서 모든 공정을 진행해서 합금을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베트남에서 일부 공정을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만들어진 합금을 다시 수입을 해가지고 그 수입한 것에다가 추가 공정을 좀 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여기서 이제 처음 했던 거랑 좀 다르게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물품을 수입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할 때 국내산으로 했다. 그래서 그 위반 행위로 의심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산지 증명서를 잘못 발급했을 때는 어떤 법률이 적용이 되나요? 네, 우선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게 되면 이제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FTA 관세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률이 적용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수출할 때 제품의 이제 원산지 표시가 또 잘못되면 뭐 대무역법이나 또는 이제 관세법 위반이 뭐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의례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길죠? 잉? 너무 길어서 반드시 위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헷갈리네. 근데 요거 지금 보면 이 원산지 증명이라는 거를 담당자가 실수로 잘못 좀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요 사소한 실수 하나로 적용되는 법률이 3개, 그리고 위반이 3개. 와,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아무래도 행동 하나로 이제 법률 위반이 뭐 3가지나 되는 것이 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우선 각각의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이제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FTA 관세법의 경우에는 여기서 원산지 증명 서류 자체의 작성이 좀 허위로 됐기 때문에 그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FTA를 체결한 양 국가 간에는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 원산지 증명 서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서류를 이제 잘못 발급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관세법의 경우에는 수출할 때 세관 신고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세관 신고를 할 때 그 작성할 때 그 세관 신고 서류에 원산지가 국산으로 되어 있으면 국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산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세관 신고를 잘못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대외무역법은 어떤 부분이 적용되나요? 네, 이제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법률 자체가 공정한 무역 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정하고 있고 그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 해당하면 수출자가 원산지를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짓으로 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여기서 해당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 서류를 잘못 발급한 거면 FTA 관세법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수출할 때 세관 신고할 때 이제 원산지를 잘못 기재했을 때는 일반 관세법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잘못했을 때는 대외무역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인데 네. 자, 이런 세관 조사는 일반적인 수사하고는 좀 절차나 방법이 다른가요? 네, 우선 이제 세관에서는 일단 의심 사례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네. 원칙적으로는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서류나 장부만으로도 서류가 조사가 된다 하면 서면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방문 조사는 이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조사 시간이 이제 업체의 근무 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조사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는 뭐 관세 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이라든지 뭐 세관 공무원의 범칙 조사에 관한 훈령이라든지 이런 이제 규정에 따라서 정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 결과 관세법으로 이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때는 이제 다시 이제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에 송치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좀 경미한 경우에는 통고 처분을 한다든지 네.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그냥 조사 결과 만약 혐의가 밝혀진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제 제일 관심 있어 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법률 규정만 딱 놓고 보면 FTA 관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해당 법률 제44조 2항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고의가 아니고 이제 과실로 이제 잘못 서류를 발급했다라고 하면 이제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FTA 관세법이나 관세법은 그렇다 치고 지금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처벌이 셀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외무역법이 처벌 규정이 굉장히 높은데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되면 해당 법률 53조 2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세법은 조금 처벌 규정이 좀 약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해당 신고 이제 허위 신고된 물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벌금 외에도 행정 제재 같은 것도 받지는 않는지 지금 아무래도 신고를 잘못한 원산지 자율 증명 부분에 제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 이제 허위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게 인정이 돼 버리면 네. 그 FTA 관세법상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위는 당연히 취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각각의 수출 행위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 처분도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역이라는 게 상대국의 거래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원산지를 잘못 쓴 거라면 이게 좀 여기에서는 이제 중국인데 그 거래처와의 분쟁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이 업체의 물품을 수입한 수입업자의 경우에 보면 네. 이제 원산지가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예. 그리고 이제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가지고 이제 물품을 수입해서 또 거기 중국에서 판매를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원산지 증명서가 허위라는 판단이 나오고 또 혹시라도 중국 당국에서 이 부분을 좀 문제를 삼게 되면 그 이제 중국 수입업자는 혜택받은 관세 부분만큼 모두 이제 징수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도 적지 않을 뿐더러 그 해당 업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경우 손해배상의 그 규모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해외 거래처와의 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러게요.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김선태 씨와 회사는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FTA 관세법과 관련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실제로 잘못 발급된 게 맞는지는 좀 꼼꼼하게 먼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선태 씨 회사에서는 이제 베트남에서 일부 공정이 완료된 물품을 수입한 것도 있지만 네. 그 원래 하던 대로 처음부터 이제 해당 업체에서 모든 공정을 진행한 물품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원산지를 분류하는 AHS 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AHS 코드에 따라서 실제 상품이 그 세 번에 맞게 적용이 됐는지도 한번은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잘못된 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게 이제 고의가 아니고 과실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낮아지니까 과실이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뭐 입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외무역법과 관련해서도 대외무역법상 국내산 제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정 기준에 따라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게 관련 이제 일을 하셔도 법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네. 대외 무역법이나 또 FTA 관세법을 잘 몰라서 실수했다가 곤란에 처한 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라도 이제 대외무역법, 관세법 혹은 저 FTA 관세법 내용이나 규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거래하는 관세업체나 이제 관세법인을 통해서 통관 업무를 다 이제 맡기고 수출입 업무도 다 맡겨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법률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소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해당 수출 업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따라서 수출입 관련 업무를 많이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뭐 직원을 또 둔다든지 또 관세법인 등하고 같이 좀 협업도 많이 해서 업무를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실제 조사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뭐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또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또 경매 넘어간다고? 아직 보증금도 전부 못 돌려받았는데 웃잖아. 이 정도 평수면 3명 가족 살기에는 딱입니다. 4명의 집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 산책하기 좋은 공원도 있고 마트도 차로 10분 거리에. 얼마나 살기 좋은데요. 예, 그러네요. 아휴, 마음에 듭니다. 전세 계약 하고 싶기는 한데 그 등기부 보니까 근저당이 설정돼 있던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동산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자금 들어올 때가 있어서 금방 해결할 겁니다. 401호도 제 소유인데
임차인분 잘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 만료될 때 보증금 못 받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집도 깨끗하고 계약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랫집에서 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이사로 왔거든요. 이사할 때 많이 시끄러웠을 텐데 여거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저희도 올해 3월 달에 이사 왔거든요. 네, 저희 이 아파트 조용하고 살기도 참 좋아요. 예. 저희는 아직 신혼부부여서 아기도 없고 조용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며 가며 인사하고 지내요. 네, 떡 잘 먹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볼까? 맛있다. 주인집에서 빨리 새 안 나간다고 그렇게 걱정하더만. 다행이네, 사람 들어와서. 진짜 맛있다. 나머지는 우리 자기 오면 나중에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박 사장, 딱 3억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나? 에헤이 참. 딱 3억. 아니 무슨 만 원 빌리듯이 쉽게 말한대. 에이, 쉽게 말한다니 우리 사이에. 저 로이어구에 진짜 가보르는 집이 있었어. 그거 매수하려는데 자금이 좀 모자라네. 진짜 돈 되는 건데 놓치기 아까워서. 뭐 그 정도가? 그렇다니까. 내 안목 안다 아이가. 금방 갚을 수 있다. 그래도 그 3억은 좀 부담스러운데. 그럼 내 로이 아파트 401호랑 301호 근저당 설정해줄게. 진짜? 그렇다니까. 그럼 오케이. 그 대신 최대한 빨리 갚아야 된디. 걱정하지 마이소. 언제 아이. 내가 뭐 아이 이 인간 진짜 돈도 안 갖고 진짜 이씨, 계속 잠수나 타고. 내 일할 줄 알았다. 그래 돈도 안 갖고 뭐 안면 몰수 하시겠다. 그럼 난 가만히 못 있지. 근저당 설정 신청해 놓은 거 내 경매 신청해야겠다. 씨. 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잠깐 뭔 일이고 이게? 설마 보증은 못 받는 거 아이가? 잠깐만, 이 집만 그런가? 아랫집은? 혹시 301호도? 401호도 경매 넘어간다 하던가요. 네, 저희 집도 경매 넘어간다고. 이 아줌마가 진짜. 아니, 저희 계약할 때 4월 달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고요. 진짜요? 저희가 계약할 때는 깨끗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아줌마가 자금 들어올 때 있다고 금방 갚는다고 걱정하지 말랬는데.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니겠죠? 안 되는데. 아, 이사하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다 받으셨죠? 네, 저희는 8월 10일이요. 401호는요. 저희도 3월 10일로 받았어요. 그럼 일단 우선 배당 먼저 신청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날라왔더라고. 혹시 보증금 받으셨어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저희는 일부만 받았어요. 어떡해, 진짜. 이러다가 보증금도 못 받고 낙찰받은 사람이 나가라고 하면 꼼짝없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어요. 설마 죽으라는 법이 있겠어요. 같이 버티고 있어 봅시다. 괜찮아요. 이 집 또 경매 넘어간다고?
보증금도 전부 못 돌려받았는데 어쩌노? 네, 401호 김영진 씨, 301호 이진주 씨. 아, 정말 어떡합니까? 상황이 복잡하게 됐어요. 아, 요즘 뭐 전세 사기 관계로 전세 보증금만 하면 굉장히 좀 살떨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빨리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진 씨는 로이 아파트 401호, 이진주 씨는 301호를 임차해 살고 있었는데요. 401호와 301호의 소유주는 마재숙 씨입니다. 김영진 씨는 2020년 3월 10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진주 씨는 같은 해 8월 10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마재숙 씨는 박대출 씨로부터 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요. 그런데 마재숙 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자인 박대출 씨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김영진 씨와 이진주 씨는 그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나 김영진 씨는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았고 임차인 이진주 씨는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집의 경락인이 이후 김영진 씨 집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김영진 씨의 집은 다시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네, 정말 상황이 복잡한데 일단 정리를 해보면 지금 401호 또 301호가 모두 경매에 넘어갔고요. 401호 임차인인 김영진 씨는 보증금 일부만 배당을 받았는데 이게 301호 임차인인 이진주 씨는 아예 배당을 받지 못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또 401호가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러게요.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이게 어떤 순서로 또 배당을 받는지, 배당을 다 받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2차 경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하나하나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호 변호사님. 자, 먼저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은 배당받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까? 네, 먼저 집행비용,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이 보존이나 개량을 위해 제출한 필요비, 유익비를 우선해서 배당합니다. 다음으로 소액임대차 보증금 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채권 등을 1순위로 배당합니다. 자, 그럼 2순위는 어떻습니까? 네, 2순위는 해당 경매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가산금 등 이른바 당해세와 주택임대차 보증금인데요.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임대차 확정일자가 우선하면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배당하고 그 반대라면 당해세를 우선해서 배당합니다. 네. 예전에는 당해세를 무조건 우선 배당했는데요. 전세 사기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서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는 확정기일이 있는 임대차는 그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 순위를 변경했습니다. 자, 그럼 2순위가 해당 경매 목적물에 부과되는 세금과 임대차 보증금. 예. 그럼 3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3순위 이하부터는 당해세 이외의 국세, 지방세 등의 법정기일과 저당권부 채권, 저세권부 채권, 확정일자로 갖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설정일자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저당권부 채권 등이 당해세 이외의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한다면 3순위는 저당권부 채권 등이고 4순위는 기타 임금, 기타 퇴직급여 등이고 5순위는 국세, 지방세, 6순위가 국세, 지방세 다음으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입니다. 네. 그리고 7순위로 일반 채권자가 배당받습니다. 자, 배당 순위를 자세히 알아봤는데 지금 근저당 설정일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인 박대출 씨 말고도 또 근저당이 또 설정이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박대출 씨는 2020년 9월 10일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그보다 앞서서 2020년 4월 10일에 또 다른 사람이 401호와 301호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자, 지금 짚어보면요. 401호 임차인 김영진 씨는 확정일자가 근저당권자들보다 우선하고 지금 301호 임차인인 이진주 씨는 박대출 씨보다는 빠른데 다른 근저당권자들보다는 늦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임대차 목적물이 소유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새 소유주에게 예전 임대차 계약에 유효하다라고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네. 이런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경매에서 몇 번째 순위로 배당을 받느냐는 이 확정일자와 다른 권리 설정일자 그리고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 등을 비교해서 결정됩니다. 확정일자가 빠르면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야, 이게 지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다른 개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배당받는 순위가 몇 순위냐라는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301호 아래층이죠. 뒤에 들어온 이진준 씨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대항력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데요. 이 대항력이 발생한 날보다 앞선 저당권, 근저당권 등이 있으면 경매로 이 저당권 등이 소멸할 때 임차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네. 이진주 씨의 대항력은 근저당권자 박대출 씨보다는 앞서지만 또 다른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습니다. 네. 비록 박대출 씨가 경매를 신청했어도 경매로 이 목적물이 매각되면 앞선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근저당권자의 설정일보다 확정일자가 늦은 임차인 이진주 씨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결국 임차인 이진주 씨는 앞선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어도 임차 목적물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유,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진주 씨가 좀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마재숙 씨가 소유한 다른 재산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셔서 승소 판결을 받으시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은 마재숙 씨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마재숙 씨가 가진 채권,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 채권 같은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하거나 전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전세 사기라면 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센터를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예. 자, 그러면 또 401호 임차인 김영진 씨는 지금 근저당권자들의 설정일보다는 확정일자가 더 빠르니까 이진주 씨와는 또 결과가 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 김영진 씨 대항력은 또 다른 근저당권자의 설정일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경매로 그 임차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임차인 김영진 씨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임대차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배당 요구를 하고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 목적물을 경락받은 사람이 새로운 임대인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면은 확정일자가 근저당권자들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금 401호에 있는 요 김영진 씨 네. 배당 요구를 했고 배당을 받았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면 일부만 배당받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 김영진 씨처럼 배당 요구를 했는데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은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의제되고 경락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임차인 김영진 씨는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사람은 새로운 임대인이 된 경락인입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401호 임차인인 김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버티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해서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 목적물에 계속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받은 만큼 보증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5억 원을 보증금으로 주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경매로 4억 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1억 원을 못 받아서 그 경매 목적물에 계속 거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 경우 임차인은 1억 원만 지급하고 5억 원에 해당하는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이익을 얻고 새로운 임대인은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배당받은 4억 원에 해당하는 만큼을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요. 지금 경락인이 다시 401호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가 또 이제 경매가 됐는데 아까 확정일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01호 임차인 김영진 씨의 확정일자가 지금 새로운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앞서니까 지금 김영진 씨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1차 경매에서 임차인 김영진 씨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면 임대차 관계는 해지되어 종료되고 우선 변제권도 소멸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보증금 전액이 반환될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의제되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의해서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 뿐입니다. 네. 따라서 1차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은 2차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은 없고 단지 2차 경매 경락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동일한 부동산인 401호가 2차 경매되었기 때문에 김영진 씨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였는데 예. 만약 경매 목적물이 다르다면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김영진 씨의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만약에 일반 채권자로 이 경매에 참여한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우선 변제권 없는 일반 채권자로서 경매 절차에 참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채권자의 배당 순위는 최우선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게 요즘 참 보증금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예, 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진 씨, 이진주 씨에게 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매를 해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환되기 전까지는 임대차를 하시기 전에 권리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하고 만약 경매가 될 경우에는 얼마에 낙찰될 것인지도 고려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로이어 지점은 정리가 잘 됐구만. 상권 분석도 잘 마쳤지? 아이 그럼요. 여기가 대학가와 가까우면서도 10분 거리에 사무실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사장님께 가게 운영 원칙대로 한 번 더 말씀 잘 드리고. 알겠습니다. 매출이 쭉쭉 오르는구만. 이번 동남아 진출권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어. 아, 세금. 해외 진출까지 하면 아무래도 세금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질 텐데. 배우자 정리와 공제 한도가 6억이네. 하과장. 네, 대표님 부르셨어요? 우리 법인 주식이 한 주당 얼마나 되지? 법에 따라서 평가하면 한 14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진 법인 주식 2만 주 중에서 한 4,500주만 정리를 하면 뭐 별 문제는 없겠네. 할 말 없으시면 저 나가서 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 가봐. 여보. 우리 법인 주식을 당신한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뭐 별 문제 없겠지? 나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애들한테도 공제 한도에 맞춰서 주식을 정리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건데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임시 주총 결과는 어떻게 됐지? 이 주총에서는 법인 배당 가능 이익이 많이 쌓여가지고 총 7억 원 이내에서 발행한 주식 중 일부를 취득한 이후에 이익 소각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주주들이 그렇게 결정했다 이 말이지. 7억이라. 그리고 사모님하고 자녀분들도 저희 법인 주주지 않습니까? 대표님하고 가족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법인이 매수하도록 신청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 주식을?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법인으로 양도 신청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애들이랑 당신은요? 아, 요즘 우리 회사 주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이기도 하고 애들은 몇 주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그럼 당신 주식 양도 신청서를 작성해서 좀 넘겨줘. 아, 그리고 주식 매매 계약서도 또 그것도 같이 넘겨줘. 계약서까지? 아,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주식 매각 대금 6억 3천 받을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대표님, 주총 결정대로 주식 이익 소각 완료했습니다. 고생했다, 진우야. 그럼 해당 사실 주주들한테 통보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다 마무리된 건가? 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 진출권도 곧 태국의 1호점 오픈하는 걸로 계약 완료했습니다. 그래. 우리 한 번 더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요. 세무서요? 네? 정여와 이익 소각한 게 배당 소득 누락이라고요? 아니 그게 왜 제 배당 소득 누락입니까?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네,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금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했는데 이게 배당 소득을 누락한 것이다. 그래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입니다. 과연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좀 네.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조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잘 알아둬야 절세도 하고 손해도 안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법인을 운영하는 김한수 씨는 해외 진출에도 성공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금 문제를 위해 아내와 자녀들에게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회사 주식을 증여했는데요. 이후 회사에서는 이익 소각을 위해 이 주식을 다시 매매해 소각한 후 매각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세무당국에서는 김한수 씨가 배당 소득을 누락했다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자, 박보영 변호사님, 지금 일단 세무당국의 입장은요, 김한수 씨의 증여, 또 회사의 이익 소각 행위를 실질적으로는 이 법인 대표의 배당 소득 누락으로 보는 것 같네요. 네, 세무서에서는 김한수 씨가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김한수 씨에 대한 의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의 의제 배당이 말이 참 어려운데 어떤 의미인가요? 의제 배당은 정규의 이익 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경우의 이익을 의미하는데 상법에 따른 배당은 아니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김한수 씨가 직접 회사에 주식 소각하여 금전을 취득했다면 소득세법상 의제 배당에 해당하는데 아내인 오하영 씨에게 증여라는 중간 절차를 거친 점 때문에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제 배당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간주해서 판단하겠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김한수 씨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 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 법률 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 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세무서의 주장은 오하영 씨라는 제3자가 개입이 되었지만 이게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 김한수 씨의 의제 배당에 해당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 세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가세하고 있는데 김한수 씨와 오하영 씨의 주식 증여와 오하영 씨와 회사 사이의 이익 소각을 실제로는 김한수 씨의 이익 소각 행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국세기본법 제14조 또 제3항의 취지는 뭐 여러 단계의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조세 회피 행위로 보이면 형식을 부인하고 또 실질에 따라서 과세 대상의 행위나 거래를 본다. 그래서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납세 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 관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가세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에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게 10년 동안 6억 원은 공제가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먼저 증여재산 공제는 가족, 친족 간의 증여일 때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10년 동안 배우자에게는 증여받으면 6억 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증여재산 공제, 즉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뉴스 보니까 올해 초부터 뭐 혼인하거나 출산 시에 이게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년층의 결혼율이 감소하고 출산율 또한 역대 최저라고 연일 뉴스를 통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예.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징여분부터는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추가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혼인을 통한 예비 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올해 7월이죠.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국회 의결을 통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상당하지만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현행법은 증여 상속 시 가세 표준 1억 원 이하에 대해 10%의 세율로 가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2억 원까지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현행법은 가세 표준 30억 초과 시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최고 세율 구간을 기존 30억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 세율까지 40%로 낮추고 있습니다. 예. 야, 이게 증여 상속세율을 낮추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좀 보이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상속의 그 공제 금액이 어떻습니까? 공제 한도를 대폭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상속의 경우 현행법상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인데 예. 개정안에서는 5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예. 네,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1인당 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됐는데요. 앞서 설명한 세율 인하와 같이 생각해보면 상속세 가세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고 상속세 가세 대상이 되더라도 세부담 또한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야, 이게 지금 5억까지 상속할 수 있도록 열심히 벌어야겠네요. 5억이 안 돼가지고. 상속 받고 싶네요. 네. 자,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김한수 씨는 오하영 씨에게 주식을 지금 6억 3천만 원 상당을 증여를 해도 6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김한수 씨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이 감소를 했고요. 오하영 씨는 주식이 증가하여 회사의 주주 현황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오하영 씨는 주식을 증여받음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 전 10년의 기간 동안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모두 소진하게 되었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3천만 원 부분만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세무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는 건가요?
네, 김한수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상법상 규정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서 오하영 씨로부터 주식을 취득 후 소각하여 절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만 김한수 씨가 오하영 씨에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징여가액과 회사가 오하영 씨로부터 취득한 주식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오하영 씨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해서 오하영 씨와 회사 간의 거래가 경제적인 실질 없이 오로지 김한수 씨의 의제배당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고 가세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김한수 씨도 그렇고 세무당국도 그렇고 서로가 주장하는 논리는 일리는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중요한 건 법원의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도 아직 입장 정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해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 간의 증여로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이 모두 소진되어 소증자는 향후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러한 거래 방식을 택한 점을 인정하여 배우자 사이의 증여행위 그리고 수증자와 회사 간의 주식 매매 계약 모두 각각 독립적인 경제적 실질을 가진 적법한 법률 행위라고 평가해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대법원의 판단이 이제 중요한 사안인데 혹시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네, 저도 유사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2024년 4월 5일 선고된 수원고등법원 판결 등을 원형해 보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김한수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상증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부부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김한수 씨와 오하영 씨 사이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소징함에 따라 절세를 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주식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오하영 씨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거래가 경제적 실질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6억 원을 10년 동안 증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니까 변호사님의 의견이 굉장히 좀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김한수 씨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실무상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가세관청은 의제배당으로 관주하고 있고요. 조세심판원의 입장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법원에서 부가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불복 절차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배우자 증여 공제에 관해 저희가 다뤄봤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한수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관할 세무서에서는 1년의 증여와 이익소각 행위가 실질적으로 김한수 씨에 대한 배당 소득 누락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가세 통보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김한수 씨는 먼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자진하여 소정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유효한 법률 행위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한급을 청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고 세무서에서는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전심 절차인 조세 심판 등을 거친 후에 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